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 에피소드를 진행해 오면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의문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과 같이 무차별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피해자나 용의자의 신분이 다소 저명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평범한 사람일 경우 사건의 열기는 확연히 낮아집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2024년 1월 사케오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용의자는 모두 사회적 약자였지만 이 사건은 태국 전역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뉴스로도 다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4년 1월 12일 정오 아랑군 구조방송센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한 학교 근처의 연못을 지나가던 중 아주 역한 냄새를 맡았고 희미하게 흰색의 사람 형태의 물체가 물가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마도 사람의 시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대체로 순박한 성향이 있어 장난을 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구조센터는 이 정보를 접하자마자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경찰서와 병원에 연락하여 함께 사건이 발생한 연못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일행은 예상대로 코를 찌르는 듯한 강력한 악취를 맡았고 모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엄중해졌습니다. 경찰과 의사는 모두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풍기는 냄새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신고자의 추측대로 연못에서 건져 올린 흰색 물체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여성의 나이는 대략 40세에서 50세 사이로 추정되었으며 상의는 흰색 셔츠, 하의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신의 머리 부분에는 심각한 상처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그녀가 물에 빠지기 전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망 시각은 전날로 추정되었으며 사망 원인은 법의학자의 추가 검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이에 경찰은 먼저 피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경찰은 곧 여성의 이름이 부아판 탄수이며 47세로 아랑군 인근의 와타나나콘 군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부아판의 배경을 조사한 후 조금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아판은 불운한 여성이었고 가난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인해 그녀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남편 파냐 또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는 매일 거리에서 방황하며 폐품을 주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과연 누가 이런 여성에게 해를 가할 이유가 있었을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남편이 범인일 가능성을 생각하곤 합니다. 경찰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즉시 와타나나콘 군으로 가서 부합한 가족을 잘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합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평소에 늘 웃고 다니는 순진하고 해롭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그녀의 남편 파냐는 성격이 좋지 않았고 특히 술을 마신 후에는 더욱 폭력적이었으며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부하판을 심하게 때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 파냐의 바짓단에 수상한 암홍색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즉시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집에서 아내를 때리는데 익숙한 이런 남자들은 가족들에게 큰 소리치고 경찰의 신문 앞에서는 거의 저항하지 못합니다. 파냐는 거의 저항하지 않고 아내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전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11일 밤 파냐는 평소처럼 술에 취해 있었고 집에 돌아온 부하판을 보자마자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번에는 뜻밖에도 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파냐는 바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부하파는 어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파냐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근처의 축구장까지 달려갔고 이때 파냐는 술에 취해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손에 닿는 곳에 의자가 하나 보이자 파냐는 그 의자를 들어 부하판에게 내리쳤습니다. 화가 풀린 후에야 파냐는 자신 앞에 쓰러져 있는 아내가 이미 숨이 멎은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파냐는 순간적으로 부하판과 의자를 가까운 연못에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냐는 단 하루 만에 자신이 경찰에 붙잡히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관들은 파냐와 함께 현장 재현을 진행했고 부화판이 발견된 연못에서 범행에 사용된 의자를 성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파냐는 살인과 시신 유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파냐의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 절차 없이 바로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인 1월 13일에 경찰은 사건 해결을 발표했고 파냐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행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나타나이 나라트는 태국 제8채널 방송국의 기자로 부하판의 시신이 발견된 순간부터 이 사건을 추적 보도해 왔습니다. 아마도 기자 특유의 직업병 때문인지 경찰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서도 나타나이는 뭔가 찜찜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콕 집어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직접 사건을 조사해 더 많은 단서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이 발생한 연못 근처 거리에는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파냐가 자백한 범행 과정이 사실이라면 그의 행적이 길가의 CCTV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이 팀이 여러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처음 주목한 것은 1월 11일 새벽 0시 52분의 CCTV 화면이었습니다. 그 화면에서 파냐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약 50분 후인 1시 45분쯤 피해자 부하판이 같은 거리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던 방향은 파냐와 정반대였습니다. 그 후의 CCTV 화면이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1시 59분 부하판은 한 편의점 계단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온 5명의 젊은 남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부하판을 둘러싸더니 그중 한 명이 그녀를 몇 차례 발로 찼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몇 분 후인 새벽 2시 3분 이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부하판을 그대로 들어올려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우려 했습니다. 물론 부하판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실랑이 중에 그녀는 몇 번이나 남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결국 상대방이 워낙 숫자가 많아 새벽 2시 7분 불쌍한 부하판은 이 악당들에게 결국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기자가 다시 이 오토바이 남성들의 화면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새벽 3시 53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동전 투입식 셀프 세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세척하고 있었지만 부하판의 행방은 이미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 젊은 남성들이 왜 몸과 마음에 장애가 있는 한 여성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기자는 그날 새벽 0시 43분에 CCTV 화면에서 그 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부하판은 편의점 계단에 앉아 있었고 그때 몇 명의 남성들이 그녀 앞에 다가와 온갖 방식으로 그녀를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판은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빈병을 던졌고 아마도 이 반항적인 행동이 5명의 젊은이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여성을 보았을 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CCTV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부하판의 죽음이 그녀의 남편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진짜 범인은 이 5명의 젊은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 나타나이가 이 CCTV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경찰을 변호하며 경찰이 피해자 남편 파냐의 증언을 완전히 확신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 많은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복잡한 이유로 인해 대중은 원래부터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았기 때문에 의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해외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하판 사건은 단순한 지역 사건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대형 사건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압박 속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고화질 CCTV 화면의 도움으로 사건 발생 3일 후인 1월 15일 영상 속 5명의 남성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고작 16세였고 가장 어린 아이는 겨우 13살에 불과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법약 보고서가 나오면서 드러났습니다. 부하판의 몸에는 여러 표면적인 상처 외에도 머리와 갈비뼈에 골절이 있었고 두개골 내부에서 피가 흘러나온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해는 손상으로 인해 기흉이 발생했습니다. 이로부터 이 소년들이 부하판을 얼마나 끔찍하게 고문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가 자백한 바에 따르면
부하판이 오토바이에 실려간 후 이 무리는 학교 옆 축구장으로 갔습니다. 그 후 몇몇이 번갈아가며 부하판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근처에서 의자 하나를 발견했고 그 의자도 폭행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하판은 거의 50세에 가까운 나이였으니 이런 공격을 견딜 수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앞에 있는 여성이 반응이 없자 소년들은 그제야 손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부하판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후 그들은 비로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논의 끝에 그들은 부하판과 의자를 가까운 연못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이 진행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진 듯 보이지만 소년들의 자백에는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건 발생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 원래 용의자였던 부하판의 남편 파냐가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시신을 유기한 방법, 범행 도구의 종류와 위치까지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보면 남편 파냐는 분명히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아내가 피해를 입은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미 진범이 밝혀졌는데 파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실 파냐는 이미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석방되었다고 해도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고 그와 연락이 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찰이 보호를 명목으로 파냐를 격리시켰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원래 이 사건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니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5명의 범인 중 1명이 아란 경찰서의 부경감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론은 완전히 폭발했고 경찰이 친인척을 비호하고 대신 희생양을 찾으려 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엄청난 압박 속에서 분노한 대중을 진정시키기 위해 태국 왕립경찰청의 수라쳇 부청장이 직접 사건 조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6일 사건 발생 4일 후 수라쳇 부청장은 부하판의 언니를 만나 사건을 신속하게 명확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아란경찰서 내부에서 누군가가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면 반드시 그 불법 행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이 시점부터 범인을 찾는 것에서 경찰 내부의 사적인 감정으로 법을 어긴 사람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조사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사실 1월 16일 아란 경찰서장 피쳇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장은 기자가 경찰의 허가 없이 CCTV 영상을 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경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면 파일을 삭제하거나 조회를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CCTV 영상 유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첫 번째 용의자인 파냐는 신고를 받은 직후 즉시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들이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파냐가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파냐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바로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CTV 영상에 등장한 5명의 남성을 체포하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후에야 법원에 파냐의 구속영장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하판 사건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고 5명의 용의자 신원도 확인 중이었기 때문에 파냐가 괴롭힘이나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은 그를 안전한 곳에 임시로 보호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찰서장의 해명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의 발언에서는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무고한 파냐가 어떻게 범행 과정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자백을 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부하판 사건은 단순한 절도와 같은 경범죄가 아니라 살인사건입니다. 파냐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중대한 범죄를 쉽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은 대중을 속이려 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2024년 1월 17일 며칠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파냐가 공개 설명회를 열어 직접 이 의문에 대해 해명한 것입니다. 파냐는 자신이 자백한 이유는 단순히 분풀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웃들이 모두 그를 범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를 잃은 슬픔에 더해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되자 점점 더 억울한 감정을 느꼈고 결국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경찰이 그를 신문할 때 충동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렇게나 말했는데 우연히도 실제 사건과 맞아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방법이 상당히 교묘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경찰서장이 이 말을 먼저 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냐 본인이 직접 말했으니 믿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란경찰서는 혐의를 벗은 듯 보였지만 설명회가 열린 그날 밤 여러 언론 매체가 동시에 몇 개의 내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녹취는 두 경찰관 사이의 대화로 내용은 이랬습니다. A 경관이 B 경관에게 왜 신문 중에 파냐의 머리에 검은 천을 씌웠는지 물었고 A 경관은 이것이 강압 수사에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B 경관은 자신도 매우 놀랐지만 부하 직원이 단순히 파냐와 장난을 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녹취는 태국 왕립경찰청 부청장 수라쳇과 파냐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수라쳇이 파냐에게 경찰이 그에게 불친절한 수단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파냐는 조심스럽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단지 그의 머리에 검은 봉지를 씌우고 그에게 자백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깊어지면서 파냐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제서야 신문 당일의 진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파냐는 그날 자신을 신문한 경찰이 의수를 착용한 경찰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파냐의 머리에 검은 봉지를 씌운 것 외에도 그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상의를 벗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실의 에어컨을 최저 온도로 설정해 파냐가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해서 검은 봉지를 씌운 상태에서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냐는 9시간 동안 버티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백이 끝나자마자 그는 부하판에 시신이 발견돼 연못으로 바로 데려가졌습니다. 파냐는 당시 자신이 왜 그곳에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단지 경찰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수라쳇에게 말했습니다. 녹취가 공개되면서 겨우 몇 시간 안도했던 아란 경찰은 다시금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시 관련된 몇몇 경찰관을 직무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에 부족했습니다. 녹취를 통해 강압 수사의 사실은 확정되었지만 그 성격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파냐를 범인으로 확신했는지 아니면 파냐를 범인으로 만들려 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파냐가 실제 범인이라고 판단했다면 강압 수사는 사건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저지른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라면 어떤 의도로든지 그 행동은 지나치게 악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는 2024년 1월 13일 부하판에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정오 12시 8분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잘못된 사람을 체포한 것에 대해 논의하는데 한 경찰관이 방금 막 파냐를 교도소로 이송하겠다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신청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불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녹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이 녹취를 통해 13일 이전까지는 범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13일에 CCTV 영상을 보고 나서야 잘못된 사람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파냐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은 절대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녹취가 공개된 후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녹취 속 경찰관들의 대화가 매우 부자연스러웠고 마치 대본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녹취가 후에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란 경찰이 다음 대응 방안을 고민하던 중 TV 방송국에서 또 다른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은 경찰의 거짓말을 완전히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아란 경찰이 이전에 계속해서 주장한 바는 자신들이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월 13일에야 비로소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마도 CCTV 영상을 보관하는 감시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한 기자가 1월 10일 오후 1시 42분에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사복을 입은 한 경찰관이 모니터를 들고 감시실로 들어갔습니다. 왜 모니터를 들고 감시실로 들어갔을까요? 경찰의 감시 장비에는 일반적으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CTV 영상을 보려면 모니터를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즉 경찰은 사실 신고를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이미 5명의 남성이 찍힌 영상을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CCTV 영상을 공개한 기자 나타나이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1월 13일에 감시실을 방문했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정보를 받은 탓에
나타나 있는 사건이 1월 11일 새벽 5시에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는 아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했고 경찰은 새벽 2시경으로 시간을 돌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나타나이는 그제서야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을 짚어보면 경찰이 이미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정확한 시간대를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결국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 이 사건은 태국 고위층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월 19일 태국 총리 스레타 타위시는 경찰 고위층에게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청소년 범죄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란경찰서에서는 2명의 경찰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강압수사 및 희생양 찾기와 관련된 조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5명의 소년 범죄자들은 각각 여러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5명의 용의자 배후에는 소규모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부합한 사건 외에도 여러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3월 초 5명은 부합한 사건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으며 그들의 부모는 각각 1만 바트, 약 4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본 채널에서 계속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